안녕하세요. 사연의 바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사람이 돈 때문에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젊어서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첫째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남편이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는 슬픔도 잠시 정말 앞이 막막하더군요. 남편은 형제가 많은 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시어머니는 치매로 큰 아주버님 댁에서 모시고 계셨죠. 저와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친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잃고 어린 손주를 둘이나 달고 온 딸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저에게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장남이라고 아들만 챙기셨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 빨리 친정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도 안 해보고 고작 3번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동네에서 바둑두다 알게 된 할아버지의 조카의 손주와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식을 올리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이 어릴 때부터 앓던 심장질환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 자주 숨을 벅차하길래 그냥 운동 보적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군요. 원래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고요. 상갓집에서 망연자실한 제 뒤에 앉아 끊임없이 술을 먹으며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니 배신감이라는 게 들더군요. 아, 내가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든 누구였든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남겨주었으니까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둘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살던 집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제가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큰 아주버님께서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셨거든요. 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니 저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저는 모진 말과 구박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친정 부모님도 저를 받아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특별히 재산은 없으셨기 때문에 저를 거둬주시긴 힘들었죠. 네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다만 너도 우리 사정 알잖아. 우리가 뭐가 있니? 아버지랑 나랑 둘이 간신히 농사지어서 두 노인네 먹고 사는데 애들까지 셋을 어떻게 건사하겠어? 건사는 무슨 건사? 다 늙은 부모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빨리 정신 차리고 살 길 찾아라.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나가라고 하셨어요. 과부된 딸까지 데리고 살 생각은 없으시다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저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죠. 저는 급한 대로 돈을 벌 만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애 둘을 맡기고 남의 집 일이며 식당 일이며 안 해본 게 없다시피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자식 둘이 제 얼굴만 보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빨리 돈을 모아 애들 데리고 살 만한 작은 월세 보증금이라도 구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멀쩡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는 저도 밥은 얻어먹고 다닐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땅을 팔고 나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오빠가 부모님께 괜한 소리를 해서 땅을 팔아버리셨거든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농사 지으실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는 땅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죠. 그래. 나나 네 엄마나 몸도 어디 하나 멀쩡한 것도 없으니 너는 농사 짓기도 힘들어. 우리 장남이 알아서 잘 팔아봐. 땅을 팔라고 부추긴 건 오빠인데 정작 땅을 팔고 나니 오히려 제가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팔자마자 오빠는 기가 막히게 나타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땅 판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든 어머니든 돈 들어갈 일만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처지에 제 아들들이랑 나가 살지 구해야 할 돈이라고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급한 대로 버는 족족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항상 불안했지만 그래도 혼자 보더는 부모님 곁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없는 살림에도 부모님을 챙겼어요. 제가 나가 일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아들들을 봐주셔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오빠는 틈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와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장남인 오빠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으실 분들이에요. 오빠는 하다하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집문서를 가지러 왔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저는 오빠 손에 들린 집문서와 아버지 도장을 보고 놀라서 간신히 집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팔다 더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래? 집 하나 있는 것까지 다 팔아버리면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살라는 건데 오빠가 모시기라도 할 거야? 내가 장남인데 내 사업이라도 잘 돼야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야. 급한 불만 끄면 되니까 이거 내놔. 오빠는 항상 그놈의 사업 핑계만 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사업이 그 정도로 안 되는 거면 하루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사업한답시고 집안뿌리 흔들 거야. 얼씨구. 겨우 중학교도 못 나오니까 뭘 한다고 오빠한테 훈계질이야.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신경 꺼.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오호라. 이제 보니까 내가 이 집 팔면 너랑 너희 새끼들 갈 데 없을까봐 그러는 거구나. 너야말로 부모님 옆에 빌붙어 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네 살 길이나 찾아 나가. 오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남편을 잃고 가부가 돼서 어린 조카들과 막막하게 살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이 쓰이질 않나 봅니다. 그때 알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요. 오빠는 장남이라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지원까지 모두 다 독차지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어도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더군요. 자기 하는 일에 제가 방해되니 저를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께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부모님 모르게 집문서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장남이 힘들다는데 아버지가 못해줄 게 뭐가 있어? 집문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줄 수 있지. 부모가 못나서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타.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부가 돼서 애 둘을 데리고 들어왔을 땐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 나가라고 하시더니만 도대체 아들이 뭐길래 아들한테는 땅도 팔아주고 집문서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집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 조금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돈 받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은행 가자. 필요한 돈이 얼마든 내가 다 빌려다 줄게. 저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돌이라 떡이라도 좀 해야겠다고 말했을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만 오빠가 힘들다는 말에 아주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곧장 집문서를 오빠에게 줬어요. 오빠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홀라당 가져갔습니다. 오빠 하는 짓도 얄미워 죽겠는데 아버지는 그날 밤 저를 불러 화를 냈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푼 대출받는 건데 저한테 왜 설레발을 쳤냐고 나무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오빠 앞에서 언성 높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면 원래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봤던 거죠. 저는 오로지 제 자식들만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결심이 서니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저는 며칠 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나왔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저에게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연신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앓던 이가 빠지기라도 한 것처럼 홀가분해 하셨죠. 저는 수중에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와 살만한 곳을 구했어요.
친정을 나와 셋이 살기 시작한 동네는 달동네 같은 곳이었는데 작은 구멍가게에 방이 딸린 집이었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엔 딱인 것 같아 다 무너져가는 구멍가게를 샀습니다. 거기서 애들은 국민학교까지 보냈어요. 국민학생인 아들 둘과 셋이 누우면 머리가 장롱에 닿고 발바닥이 벽에 닿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네가 달동네라 워낙 후미진 곳에 있어서 동네 구멍가게에도 외상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쌀을 포대로 갖다 놓고 한 바가지씩 돈을 받고 팔았는데 자꾸만 쌀만 가져가고 외상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노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한두 번 외상을 줬어요. 저도 혼자 애 둘을 키우니 그 사정이 이해가 돼서 배려를 해준 거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제가 없고 아들만 있을 때 일부러 와서 자꾸만 외상을 해갔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까지 자꾸 외상으로 가져갔죠. 제가 몇 번이나 외상값을 달라고 찾아갔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 더는 봐줄 수 없어 그 여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같은 과부 처지에 너무하네. 어린애랑 노모가 쫄쫄 굶고 있다는데 야박하게 자꾸 이럴 거야? 내가 다음 날이면 돈 생기니까 그때 갚겠다잖아. 그렇게 시간만 끈 게 벌써 몇 달째예요.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외상값부터 갚아요. 그러면 물건 팔 테니까. 저도 웬만하면 야속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에 남의 상황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웬 깡패 같은 덩치 큰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외상값 안 갚는다고 내 마누라한테 쌀도 안 주고 술도 안 판다며? 동네 장사하면서 외상 안 해주면 어쩌겠다는 거야? 남자는 가게 안의 물건들을 발로 뻥뻥 차더니 바닥에 있던 쌀포대를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떨어진 쌀포대가 터져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자고 깡패고 간에 너 죽고 나 죽자였어요. 저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제 2배만한 몸을 밀치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더 화가 난 남자가 저를 세게 밀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에이구, 여자가 이렇게 독해 빠졌으니 남자도 잡아먹었지.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마누라한테 외상 안 해줬다가는 내가 이 구멍가게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고 보니 매일 우리 가게에서 외상을 해가던 여자는 과부가 아니었어요. 버젓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서 외상을 가져가고 싶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못난 알코올 중독 남편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과부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는 노모가 아닌 무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자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그대로 경찰에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갚지 않은 외상 장부도 보여줬죠. 알고 보니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자는 폭력 전과도 있고 최근에 절도죄로 교도소에 다녀왔더군요. 경찰은 우선 파손된 물건과 외상값을 갚으라고 경고를 하고 갔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있으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남자에게 경고하더군요. 남자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쌀을 다 주웠어요. 한 톨도 남김없이 주우려고 몇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없었을 때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신세 한탄이나 하다 가게고 뭐고 포기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버티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자 몸으로 혼자 애 둘을 키우며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자는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과하러 왔겠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죠. 또다시 술에 취해서는 저에게 해코지하러 온 거였어요. 남자는 칼까지 들고 가게에 들어와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 뺨을 갈겼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잘 안 변하잖아요. 멍청한 인간이 또 교도소를 갈지도 모르는데 생각 없이 찾아온 거죠. 그때였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 남자를 잡아갔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가 하는 짓을 이미 경찰들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했으니까요. 남자는 그대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은 다행히 잘 해결됐지만 그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무수히도 많았어요. 과부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아들들은 아버지 없는 애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놀림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며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저는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벗어나 방이 3개나 되는 집도 사고 원래 하던 구멍가게에 10배는 되는 동네 마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인지 아들 둘은 자랑스럽게 자랐어요. 큰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외교관이 되어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들들만 생각하면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다 불렀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제가 젊어서 고생하며 산 덕에 우리 아들들이 남들 앞에 인정받으며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벅찼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면 되겠다 싶었던 순간에 또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더군요. 자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제 웬만해선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아들 둘 다 장성했으니 장가만 보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아들은 명문대도 나오고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데 여자는 대학도 못 나오고 어디 보험회사인가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랑 둘이서만 살았대요. 고아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 반대를 하게 되더군요. 이 어미가 이 정도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살아야 잘 살더라. 괜히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 엄마, 나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잖아. 나는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엄연히 다르지. 너는 네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면서 키웠는데. 봐라. 내가 너랑 네 동생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다녀야만 훌륭한 거예요. 영자 씨도 오빠가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키워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엄마, 제발 조건만 보지 말고 영자 씨의 내면을 봐주세요.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아니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세상에 자식이 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자식들이에요. 비슷한 일을 전에도 한번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작은 아들이 하겠다는 일을 못하게 했다가 작은 아들하고도 등지고 살 뻔했어요.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다짜고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 선택한 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떼어놓은 적 없었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 머나먼 길을 간다고 하니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허락해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원하는 길이어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멀어지는 건 싫었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작은 아들을 잡았는데 아들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마음 상해했습니다. 나도 혼자 그 먼 나라 가는 거 무섭고 겁나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정 지원해 주시기 힘드시면 제가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제가 나가서 공부하고 와야 돌아와서도 엄마가 좋아하는 돈, 그 돈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등록금이랑 비행기 티켓만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미국에 가고 싶어 했죠.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아들 둘을 키우느라 돈돈거리고 악착같이 사는 모습만 곁에서 지켜봐서인지 아들들은 제가 무슨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작은 아들에게 졌어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진 덕분에 아들은 훨훨 날아 미국으로 가버리더니 외교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외교관이 되고 나서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1년에 딱 2번 있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둘째는 미국에 있을 때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속은 미국인이라 외국인이나 다름없었죠. 한국어도 서툴고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라고 해도 남보다 어려웠어요. 한국에 와봐야 손님같이 행동하니 제가 자식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더 큰아들 결혼에 신중했던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이라 큰아들이 장남이기도 하고 작은아들은 저렇게 외국 생활만 하느라 어머니를 챙길 생각을 안 하니 집안에 맏며느리라도 좀 제대로 된 애가 들어왔으면 했죠. 더군다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사춘기 때도 작은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고요. 그런 아들이 저에게 반기까지 들며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저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더 반대했다가는 결혼도 안 하고 저도 안 보고 살 작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저는 20대에 과부가 돼서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을 모두 환갑이 되기 전에 장가도 보내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아들들의 인상이 전부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다 이뤄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육아라는 게 장가 보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새 식구가 생기니 더 신경 쓸 일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맏며느리라 저도 모르게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할 일이 생기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 자식도 제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일을 하며 애 둘을 혼자 키워냈지만 아들들 생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사실 생일이란 게 별거 없잖아요. 미역국이랑 반찬 몇 가지 해서 먹이고 케이크 사다가 초에 불 붙여서 끄면 그만이잖아요. 참 별거 아니라도 그게 사람 사는 도리이고 낙이니 잊지 않고 챙기려고 노력하며 살았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첫 생일이니 당연히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큰며느리는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제가 큰 기대를 하는 건진 몰라도 명색이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주말에 가족끼리 만나 식사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 생일 전날까지 며느리고 아들이고 연락이 아예 없길래 그냥 둘이 알아서 시간을 보내려나 보다 하고 말았죠. 신혼인데 둘이 보내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요. 그런데 생일 당일날 아침 아들에게 축하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미역국도 못 먹고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미역국은 아니라도 그래도 뭐라도 먹고 출근했겠지 했는데 아예 빈속이래요. 원래 자기들은 둘 다 아침을 먹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어도 생일날인데 빵이라도 하나 입에 물고 나와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속으로 출근을 해?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나가기도 전에 너희들 먹을 밥상 다 차려놓고 나갔어. 전화하기 전까지는 분명 괜히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며느리고 자식이고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자식이 귀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라도 전날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줬을 텐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엄마, 안사람도 나랑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아침 차릴 시간이 어딨어요.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그런 거니까 괜한 신경 쓰지 마세요. 미역국은 평소에도 매일 먹는데 생일이라고 꼭 챙겨 먹을 거 뭐 있어요. 그냥 저녁에 와이프랑 만나서 함께 사 먹고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서운한 건 아들 녀석의 말이었습니다. 나랑 살 때는 생일이면 불고기를 해달라, 갈비찜을 해달라 난리더니 자기 아내한테는 아침밥을 안 차려줘도 상관없고 저녁엔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겠다네요. 당연한 말인데 제 귀에는 왜 얄밉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아침잠 더 자는 게 좋고 밖에 나가 외식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살 때는 일절 제가 아침에 바쁜지 어떤지 관심도 없고 뭘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던 아들이 자기 아내만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가 봐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 몇 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저도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며느리들이 부러우면서도 셈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러고 있다가는 큰아들 녀석이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 급하게 점심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놈이 좋아하는 굴을 잔뜩 넣고 굴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러고는 곧장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괜히 저녁 때 가면 애들 퇴근하고 둘이 시간 보내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낮에 살짝 두고 오려고요. 당시에 애들 집이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들네 집 현관이 열린 게 보였어요. 저는 이 시간에 왜 집 문이 열려있나 싶어 놀라서 집에 달려갔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둘 다 일하러 갔을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 안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글쎄 며느리가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여름이면 다들 현관문은 열어놓고 생활하긴 했어요. 에어컨이 집마다 있을 때가 아니다 보니 날씨가 너무 더우면 창문이고 문이고 다 열어놓고 살았죠. 활짝 열린 현관문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청소나 빨래를 하지 않는지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저를 보고 놀란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끓여온 미역국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면서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냐고 물었어요. 출근했을 시간 아니냐고요. 보험일이라는 게 사무직처럼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오늘은 일이 없어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보험일을 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대중이 없다네요. 그래서 낮에는 집에 있을 때도 많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항상 큰아들에게 전화하면 큰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 저는 그런 줄만 알았죠. 그래, 그럼 내가 괜히 왔구나. 나는 새아기 네가 바쁜 줄 알고 애 생일이라 굴 미역국 좀 끓여왔지. 며느리가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집까지는 안 왔을 텐데 저는 괜히 실수했다 싶어 급하게 미역국만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굴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했더니만 큰며느리는 제가 끓여온 냄비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하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확 구겼어요. 굴 미역국이요? 아, 저는 굴 안 먹는데. 그리고 저녁은 그이랑 나가서 먹기로 했어요. 아무리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싫어도 그렇지 큰며느리는 얼굴에 싫은 내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냄비 뚜껑을 세게 닫아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너는 싫어해도 우리 아들은 좋아해. 아무리 외식이 좋아도 그래도 애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먹여야지. 생일날까지 아내 눈치 봐야 하겠니? 너는 아내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남편을 챙길 줄을 모르니? 저도 못된 시어머니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 편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꼬박꼬박 먹던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매번 며느리 편까지 들어주는데 며느리는 도대체 제 아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음식은 물론이고 집안 꼬락서니를 보니 살림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오빠랑 같이 살았다는 애가 어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저렇게 하나도 없나 싶더군요. 저는 큰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았지만 애써 더러운 집을 외면하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혼자 쭝얼거리는데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귀하고 제가 못 믿어오시면 장가 보내지 말고 그냥 끼고 사시지 그랬어요.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뭐야? 새아기,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그게 시어머니 듣는 앞에서 할 소리니? 저는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합니다. 큰며느리가 저를 쏘아보며 말대답했던 그 일을요. 가족이라도 서로 기분이 상하면 별의별 말 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막 결혼한 새아기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좀 거슬린다고 말대꾸를 하는데 기분이 상하더군요.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싶었죠. 부모도 없이 부모랑 둘이 살면서 뭐든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을 테니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더군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이제 씻고 나가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큰며느리의 뻔뻔함에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리더군요. 저는 순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혀를 차며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런 애랑은 잠시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탄 저는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됐을까 신세 한탄만 하며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며느리가 단지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끝까지 버틴 덕분에 결혼을 허락했죠. 그 이후에도 저는 큰며느리를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잘해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든 혼수든 큰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결혼식 직전까지도 저에게 살갑게 굴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 제가 결혼을 반대해서 저에게 앙금이 남아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족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큰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별로였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애가 기본이 하나도 안 됐더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저런 상식 없는 애가 좋다는데요. 그날도 제가 가게로 돌아오니 바로 아들에게 쪼르르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갔냐고 따지더군요. 어머니가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그 사람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자기가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챙겼다고 미안하다고요. 제가 어머니께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도 꼭 그렇게 티를 냈어야 했어요? 그 독한 게 네 앞에서는 울었다고? 아이씨구, 아주 백녀시가 따로 없구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불더니만 남편 앞에서는 여우짓 하는 게 걔 아주 무서운 애다. 그랬습니다. 제 앞에서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독하게 굴던 게 아들한테 전화해서는 미안하다고 울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혼이라도 당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들들이 잘 살길 바라시면 어머니가 아들이고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사셔야죠. 아들의 모진 소리를 듣는데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때야 알겠더군요. 이제 더는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서운했지만 단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아무리 싫어도 저랑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이랑 둘이 사는 거니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아들 말대로 괜히 저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지기라도 하면 평생 그 원망을 듣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일절 아들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할 도리만 하며 저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가게 일도 하고 쉬는 날이면 혼자 운동도 다녔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들은 자식들도 낳고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았죠. 자식 키우며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다가도 며느리만 떠올리면 아차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나서서 한 소리 해도 어쩌니 저쩌니 난리를 칠 테니까요. 그러던 중 도저히 제가 참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큰며느리가 들라고 한 보험을 다 들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큰며느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잘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큰며느리 오빠가 먼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동생을 키웠는데 큰며느리도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바로 오빠를 따라 같이 보험을 팔기 시작했다더라고요. 큰며느리는 20대 초반부터 보험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됐어요. 큰며느리도 그렇고 큰며느리 오빠도 둘 다 보험왕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저도 큰며느리에게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큰며느리가 꼭 필요한 거라고 하길래 알아서 들어달라고 했죠. 덕분에 저도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서 잘했다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아는 사람 여러 댁에 며느리를 소개했고요. 그런데 제 말에 아들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소개해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며느리가 보험한다고 이야기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면 며느리 연락처를 알려줬다고요. 그러자 아들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걱정되더군요. 지금까지 들은 건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괜히 주변 사람 소개하지 마세요. 그 일로 제가 좀 회사에서 곤란해져서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는 준호 엄마가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도 소개해주지 마세요. 저는 걱정되어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는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제가 제 아들을 아는데 예산일이 아니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애가 아니거든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제 걱정에 끝내 입을 열었는데 아들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큰며느리가 자기 오빠랑 작당하고 이래저래 보험 사기 비슷하게 하다가 걸렸나 봐요. 큰아들 말이 심각한 건 아니라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큰아들 주변에 아는 직장 동료들까지 소개를 받아 싹 다 보험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해에 큰며느리가 또 보험왕이 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본인이 계약한 회원들 정보를 자기 오빠한테 멋대로 넘겨 그 명예를 가지고 다른 보험까지 들게 유도했나 봐요. 물론 그런 식으로 영업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며 계약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다른 보험을 들게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또 돈을 주는 방식으로 멋대로 해왔던 거죠. 그게 소문이 나서 큰며느리와 큰며느리 오빠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받았나 봐요. 그뿐이 아니라 문제는 그게 큰아들 직장에 소문이 나서 아들이 직장에서 곤란했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다단계 갔다고 뒤에서 수군거린답니다. 거기다가 손주 친구 엄마들까지 끌어들여서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다니기가 민망하대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요망한 것이 한 번은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아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마음에 걸려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신혼 때 이후 아들 집이라고는 생전 찾아가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찾은 집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여전히 청소를 안 하는지 집안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거기다가 큰며느리의 오빠도 버젓이 집에 와 있었어요. 원래 자기 집 마냥 자주 온다는 이야기는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막상 제 눈으로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사실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단지 제 아들과 손주들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회사에서 감사 들어간 건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일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냐고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원래 보험회사라는 게 감사하는 게 흔한 일이랍니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네요. 저는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주변에 민폐 끼치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 곤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남편 직장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짓을 해?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보험왕도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죠. 우리 아들이 능력 없어서 애들 굶기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마.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보험은 소일거리로 하면서 집에서 애들 챙기고 살림 열심히 해야지. 그게 돈 버는 거야. 저도 하고 싶은 말은 굴뚝 같았지만 애써 참고 좋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큰며느리 오빠가 불쑥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르신 아들만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준호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렇게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언제 준호 엄마 일하지 말고 집에서 눌러 앉으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고 자식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단계 소리까지 듣는데 그런 일에서 돈 많이 벌어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돈 어르신도 혼자 아들 키우셨다면서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먹고 살려면 다단계든 뭐든 원래 뭐든지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직업에는 원래 귀천이 없어요. 형님, 지금 저희 어머니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언성을 높이고 그러세요? 그때였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상황을 보고 놀라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매제, 내가 못할 소리 했나? 사돈 어르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툭하면 내 동생 시집살이 시키는데 나도 가만히 못 있겠네. 내 동생이 뭘 해서 먹고 살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아들이 걱정되면 돈이나 좀 펑펑 주든지.
형님, 그만하세요. 아무리 뭘 몰라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하셔야죠. 그만 돌아가세요. 뭐야?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자네야말로 명문대 좀 나왔다고 매일 뻐기는데 그래봐야 월급쟁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저는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져서 그대로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무식한 인간들이 내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못 볼 꼴까지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와 며느리 오빠와도 잘 풀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이 더 걱정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랑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요즘은 아들 얼굴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마음고생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며칠 뒤 웬일로 큰며느리한테 전화가 먼저 다 오더군요.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저녁을 다 대접하겠다네요. 그것도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큰며느리가 저를 위해 상을 차리겠대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게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만 생각하면 괘씸해서 다신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주까지 낳고 제 아들과 산 세월이 있으니 어른으로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자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큰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든 아들과의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년이었어요. 제가 아들네 도착했을 때 깜빡 속을 뻔한 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렸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부터 생일도 아닌데 잡채에 갈비찜까지 화려하게도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무슨 날이냐고 뭘 이렇게 고생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소로운 며느리년이 입까지 가리며 웃으며 부끄러워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껏 어머니한테 매일 밥상을 받아보기만 했지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잘못한 것도 사과드릴 겸 신경 좀 써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다마다 우리 큰며느리가 이렇게 솜씨가 좋은 줄은 내가 십몇 년 만에 처음 알았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리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겠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막 하려던 차에 큰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좋아하는 매생이국도 끓였다며 금방 가지고 오겠다고 주방으로 후다닥 들어갔어요. 그쯤 되니 큰며느리가 뭘 잘못 먹어서 저러나 이제는 걱정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고생스럽게 무슨 국까지 가지고 오냐고 됐다고 하려고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국을 가지고 온다던 며느리는 제가 뒤따라온 줄도 모르고 국을 담은 그릇에 뭔가를 집어넣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소름 끼쳤어요. 이것만 넣으면 저 할망구 사망보험금 10억은 우리 거라는 거지? 순간 가슴이 팔짝팔짝 뛰고 손이 차가워지는데 느낌이 쎄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보기 전에 후다닥 주방을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큰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 2개를 들고 나와 제 앞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내려놓더군요. 그러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순간 머리를 굴렸어요. 그러고는 콜록콜록 사례에 들린 척 기침을 하며 큰며느리에게 물 한 잔만 떠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역시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큰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곧장 제자리에 있던 국을 며느리의 국과 바꿨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이상 분명 국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입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몸을 벌벌 떨면서 뒤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져 버렸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대로 기절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큰며느리의 상태를 확인하곤 곧장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금방 도착한 구급차가 며느리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큰며느리와 응급실에 가며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저와 아들은 제발 아니기를 바라던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먹은 국에서 맹독성 농약이 나왔답니다. 며느리는 곧장 위세척을 받았어요.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며느리는 사망했을 거랍니다. 의사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곧장 며느리의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제가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으니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이 며느리와 공모해 저를 죽이려고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번호를 확인한 아들은 저만큼이나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데 그래? 제 말에 순간 눈물을 왈칵 쏟은 아들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런 악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제가 어머니까지 잃을 뻔했어요. 저는 아들부터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달의 원흉인 큰며느리 년이 농약을 먹여 나를 죽이려고 한 일만이 만행의 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써 눈물을 삼킨 아들이 경찰에 신고부터 하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경찰이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아들이 경찰에게 증언하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며느리 년은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더라고요. 큰며느리 년이 저를 죽이겠다고 함께 공모한 게 바로 그년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말이 오빠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던 남자가 친오빠가 아니랍니다. 저번에 일 있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형님이 준호 엄마 친오빠가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원래는 고아원에서 자랐대. 그 오빠라는 사람도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던